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을 좀 많이들 추이를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이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다가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동안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이 농산물 가격이 계속 공공행진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꺾인다라는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그 요인으로 세 가지 꼽아주셨네요. 예, 일단은 그동안 곡물 가격이 많이 달려왔긴 했는데요. 네. 그동안 달려왔었던 것 갖다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은 올해를 갖다가 놓고 보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7월부터죠. 작년 7월부터 올라왔었던 요인들을 다 살펴보면은 라니냐발 영향이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라니냐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를 갖다가 하회할 경우를 갖다가 라니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구간에서는 남미 지역이라든가 미국의 중부 지역이라든가 이쪽에선 가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요인일 테고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USDA에서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 공급에 대한 전망치, 즉 파종 면적에 대한 전망치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좀 하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난주에 곡물 가격을 갖다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기대감을 많이 올려놨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되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라니냐 관련해가지고 지금 IRI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했었을 때 전망이 지금까지는 라니냐 영향이 98%지만은 앞으로 있었을 때 3월부터 5월까지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58%로 축소되고 그 다음부터를 갖다 놓고 보면 라니냐는 거의 후퇴하게 됩니다. 특히나 주간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3월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라니냐 영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 10월 달에 마이너스 1.8도씨였던 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0.6도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중립 구간으로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걸 봤었을 때 곡물 가격에 대해서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좀 멈출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가격을 또 볼 때는 수요를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여전히 이 농산물을 향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때요? 그 부분 역시도 네. 사실은 과거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육도수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특히나 지난 2월 달만 하더라도 모던 사육도수가 34%까지 올라와줬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전체 사육도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과거 5년 동기간 평균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사료양 중국 쪽에서의 사료양 수요가 계속 강력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곡물 가격에 더욱더 베팅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다만 요 최근에 중국의 언론들이 지난 2주 사이에 나왔었던 보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비관적인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돈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양돈업자들은 결국에는 아무래도 지금 공급 자체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돈육 공급이 안정되다 보니까 돈육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양돈업자들의 마진 자체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육 도매가만 놓고 봤었을 때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20%대로 하락을 한 상태고요. 네. 양돈농가 마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때 마이너스 56%까지나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공급 추세가 더욱더 진정된다면은 마진을 계속해서 빠르게 하락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돈 농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포기 내지는 양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육도수 자체를 갖다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즉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의 사료양 수요 우리가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한계가 도달했다는 걸 감안을 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돈 농가의 마진이 이제 훼손되다 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규모를 축소하면서 그로 인해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부분 좀 아쉬운데 그럼 우리가 원자재를 또 체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환율이잖아요. 그럼 환율에 따라서 달러 환율에 따라서 이 원자재가 특히 곡물가의 경우에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일단 떨어진다기보다는 무척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그렇죠. 이제 상단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조심하자라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달러와 같은 경우에 원자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결국에는 경기의 상대 성과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논 US보다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달러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마스크까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이미 접종자 수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명을 갖다가 넘어선 수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 3월 달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를 갖다 놓고 보더라도 시장 컨센이 100만이었는데 거의 육박하는 96만 대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도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라든가 내지는 유럽이라든가 이러한 국가들을 보면은 상당히 더디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또는 차질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다시 한 번 더 락다운이 강화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마저도 마찬가지로 락다운이 재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 US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더딘 회복을 갖다 알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달러화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미국의 경기가 모두가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했던 구간에서는 달러가 강해졌고 이때 구간에서는 원자재가 한 번도 강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방 리스크가 열려 있다. 그리고 상단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원자재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ETF로 많이 접근하는 편이잖아요. 원자재 ETF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떻게 꾸려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쪽 같은 경우에 원자재에 있어서 즉 달러화의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슈를 갖고 있는 원자재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달러화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또는 결국에는 하방 리스크가 존재할 텐데 그럼 수급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런 원자재들을 갖다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원자재를 찾아볼 때 결국 정책 이슈에 우리가 포커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철강이나 내지는 알루미늄 관련 ETF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낙폭을 덜 할 수 있다. 상대 성과 측면에서는 에너지 섹터나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성과를 갖다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이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의 50~60%대를 갖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탄소 중립 정책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탕산시라든가 내지는 산둥반도라든가 그쪽에 있어서 공급 차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해주고 있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쇼티지가 발생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메탈 섹터는 어쨌든 양호하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기보다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양호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에너지 섹터와 다르게 메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프라라는 이 같은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히나 수급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구리 같은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탄소 배출권 관련 ETF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ETF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라든가 이쪽 중심으로 된 관련된 탄소 배출권을 갖다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방향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관련 상품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탄소 배출권 관련 ETF 중에는 달러화를 갖다 비중을 갖다 가지고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네. 대략 한 5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상방 리스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지를 갖다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포트를 갖다가 조금은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철강 알루미늄 ETF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같이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철강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어요. 보니까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미 의회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철강 가격이 단순히 글로벌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국내 철강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 미국
미국 쪽 이슈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 철강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슈를 갖다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나 중국의 좀 판가를 갖다가 인상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밀접하게 좀 더 접근될 수가 있겠는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결국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탄산시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국 쪽에서의 판가 인상이 국내에서도 영향을 갖다 미쳤기 때문에 미국도 분명 긍정적인 호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 쪽에서의 노이즈가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을 갖다가 받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애널리스트님이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중국에서 분명 경기 정상화와 함께 장기 플랜이 시작이 될 거다. 따라서 정책 관련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중국에서도 정책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인프라, 철강 이쪽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디맨드, 즉 수요 측면에서는 글쎄요, 이제 좀 우리는 수요는 어쨌든 견조하긴 하지만은 중국이 전년만큼의 수요는 나오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 어쨌든 회복되는 건 맞지만은 중국 측면에서는 굳이 지금 여기서 부양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4월 1일부터 인민은행의 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지금의 유동성이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충격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중국이 분명 올해 같은 경우는 부양책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거 맞고 수요도 회복되는 건 맞지만은 작년과 비교했었을 때는 성장성 자체는 크기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수요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의 정책 관련 키워드는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 쪽을 보자라고 해주셨어요. 하긴 뭐 그렇겠네요. 작년만큼의 또 강력한 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그런 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유가도 여쭤보죠. 오펙 플러스가 예상대로 점진적인 증산을 선택을 했는데 국제유가의 항방에 대해서는 여기서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이게 될지 좀 뷰가 다들 분분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온 거는 저희가 접근했었던 상단 자체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WTI 기준으로 65불을 갖다 근접하는 유가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살펴보면은 지금에 있어서 어쨌든 오펙 플러스가 계속 그동안 감산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 섹터가 수요 때문에 그동안 올라온 것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갖다 겪었고요.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 없이는 수급 재균형 갖다 논할 수가 없는 시장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말즉슨 어쨌든 오펙 플러스는 고객들의 니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의 과정에 있어서 유가의 결국에는 가격의 상방 이슈가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방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오늘 어제 이제 저녁 때 있었던 아무래도 좀 빈에 있었던 이란의 핵 협상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언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이란의 핵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통점을 봤었을 때 어쨌든 종국에는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겠고 이러한 방향성을 결국에 가격에 점진적으로 계속 프라이싱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가격에 반영되는 방향을 갖다 놓고 보면은 이란에 있어서 공급에 대한 이란의 제재가 해제되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다시 한번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반영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셰일 역시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 셰일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증산한다? 이거 같은 논리는 아닙니다. 결국엔 선물의 우리가 구조를 갖다 봐야 될 텐데요. 셰일 기업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콘텐고, 안정적인 콘텐고 시장에서 공급을 갖다 늘려나가는 방향입니다. 즉 지금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했기 때문에 급격한 백오데이션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원월물에 대해서 미래 공급을 갖다 높은 가격에 해지를 하는 셰일 기업은 증산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조금 더 계속 가격에 반영된다면은 유가 시장은 결국엔 선물 시장은 콘탱고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콘탱고의 역전, 즉 정상 시장으로 가는 시장의 과정에서 셰일기업 역시도 향후에는 다시 증산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유가는 상단에 있어서 65불에 근접하는 WTI는 오버슈팅이다라고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2분기부터는 계속 점점 하방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55불까지 일단은 하단을 열어놓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에 대한 요인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계속 증산에 대한 소리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셰일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막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항선을 이야기해 주셨고, 근데 전체적인 경기 지표는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가 4개월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잘 나와주고 있나요? 예, 잘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제조업 경기만 놓고 봤었을 때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9개월에서 12개월가량 선행하는 게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입니다. 즉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의 영향이죠. 근데 이 통화 정책 측면에서 자꾸 타이트닝 쪽으로 가고 있고 이 선행성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못해도 8월 달이 정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감을 톤다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도 계속 긴축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게 문제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책 역시도 걷어들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같은 과정에서의 수요는 어쨌든 안정화선에 넘어가지만은 폭발적인 성장에 즉 상단이 제한적인 시장이 되어버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안들이 원자재나 뭐 중국 쪽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과 함께 오늘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중국 경제 지표도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나아지면서 그에 대한 정책의 뷰, 관점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